세상에서 가장 아픈 배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족으로부터 당하는 배신일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이정숙 할머니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며느리의 생일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시어머니가 몰래 찾아간 호텔 연회장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도 믿기 어려운 진실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호텔 35층 스카이라운지에서는 화려한 생일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샹들리에의 눈부신 불빛 아래 정장과 드레스로 차려입은 사람들이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김수진의 35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수진의 시어머니 이정숙, 올해 75살이었습니다. 정숙은 연회장 입구 복도에서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낡은 코트를 입고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든 채로 말입니다.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 수진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생일 파티에 아예 초대받지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큰 규모의 파티를 열면서 시어머니는 제외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숙과 수진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은 대기업 간부 출신의 엘리트 여성이었고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정숙과는 배경이 달랐습니다. 아들 민수와 결혼한 후에도 수진은 시어머니와 따로 살기를 고집했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3년 전 아들 민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정숙은 며느리가 남편의 죽음을 제대로 애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수진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새로운 삶을 방해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숙은 며느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였고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용기를 내어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호텔 로비에서 연회장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 민망했지만 며느리의 생일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손에 든 선물 상자에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이 몇 달 동안 용돈을 모아서 산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5층에 도착하자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웰컴 보드가 세워져 있었고 해피 버스데이 SUJIN이라는 글자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을 들여다본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최소 5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수진의 직장 동료들, 대학 동창들, 그리고 각종 모임 사람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문 앞에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파티에 참석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초대받지는. 정숙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생일 주인공의 가족이시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웨이터의 친절한 말에 정숙은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지는 못하고 입구 근처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대화를 나누거나 뷔페에서 음식을 가져다 먹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색색의 조명이 화려하게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연회장 한가운데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곱게 올린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예쁘고 능력 있는 여자였지만 왜 시어머니와는 이렇게 소원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8시가 되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일 케이크 시간입니다. 모두 무대 앞으로 모여주세요. 사람들이 무대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숙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생일 케이크 커팅 순간만큼은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연회장의 모든 불이 꺼지고 무대에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쳤습니다. 웅장한 3단 케이크가 등장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35개의 촛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무대 위로 올라가자 사람들이 일제히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도 입구에서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며느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진이 케이크 앞에서 포즈를 취하려고 하는 순간 정숙의 시선이 수진 옆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 꽂혔습니다. 남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수진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수진의 직장 동료나 친구 중 하나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옆모습을 자세히 보는 순간 정숙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 얼굴,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려 정면을 바라보는 순간 정숙은 충격으로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 얼굴은 바로 3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진 자신의 아들 민수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민수 그 자신이었습니다. 정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분명히 3년 전 병원에서 아들의 시신을 직접 확인했는데, 장례식도 치렀는데, 민수야? 정숙이 무의식 중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앞으로 한 발짝 나갔습니다. 하지만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 때문에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수진과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고 친밀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히 자신의 아들 민수였습니다. 그때 수진이 케이크의 촛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남자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도와주는 모습을 본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정숙이 큰 소리로 외치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머, 누군가 쓰러졌어요. 의사 선생님 계세요? 119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연회장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수진도 무대 위에서 상황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사람이 자신의 시어머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숙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정작 수진 옆에 앉아있던 그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정숙을 병원으로 옮겨갔지만 정숙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남자의 얼굴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죽은 아들 민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며느리 옆에 앉아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정숙의 의문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정숙이 눈을 뜬 곳은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하얀 천장과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이 아직 멍했지만 생일 파티에서 본 그 남자의 얼굴만큼은
선명하게 기억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깨셨네요. 옆에서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소 차가웠던 며느리치고는 의외로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너 생일 파티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수진의 말에 정숙은 약간 놀랐습니다. 평소 자신을 귀찮아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걱정해주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다가와서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혈압과 맥박을 재고 간단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나 충격으로 인한 실신인 것 같네요. 최근에 무슨 충격적인 일이라도 있었나요? 의사의 질문에 정숙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죽은 아들을 봤다고 말하면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의사가 나간 후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파티장에서 갑자기 왜 그러셨어요? 누군가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았는데. 정숙은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뭔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수진아, 너 파티에 온 사람들 다 누군지 알아? 네, 대부분 제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이에요. 왜 그러세요? 혹시 민수랑 닮은 사람 못 봤니?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 오빠는 3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니가 너무 피곤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정숙은 수진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민수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키, 체격, 얼굴 생김새,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3년 전 아들의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충돌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다쳐서 붕대로 감겨 있었고 3일 후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 때도 관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너무 많이 다쳐서 보기 힘들다고 말려서였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왜 수진은 그렇게 관을 열어보는 것을 막았을까? 그리고 왜 화장을 그렇게 서둘렀을까? 평소 같으면 최소 일주일은 빈소를 차렸을 텐데 3일 만에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이 의문을 풀어야겠다고. 혹시 정말로 아들이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먼저 3년 전 사고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내려 사고가 났다는 지점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당시 상황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시 민수가 다녔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다행히 담당 의사가 아직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3년 전 이민수라는 환자 기억하시나요? 이민수? 아, 교통사고 환자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왜 갑자기 그 환자에 대해 물어보시는지요? 정숙은 자신이 환자의 어머니라고 밝혔습니다.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환자 부인이 시신 확인을 거부하셨거든요. 그리고 화장을 너무 서둘렀어요. 보통은 가족들이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 하는데 의사의 말에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정말로 우리 아들이 죽은 게 맞나요?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당시 얼굴 손상이 심해서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려웠거든요. 부인이 신분증으로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정말로 아들이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 병원을 나온 정숙은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3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 기록을 보고 싶은데요.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요? 정숙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친절하게 당시 기록을 찾아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고 당시 차량이 완전히 전소됐어요. 그래서 신원 확인이 쉽지 않았죠. 그럼 정말로 우리 아들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부인께서 신분증으로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처리한 거죠. 하지만 형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당시 좀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DNA 검사를 하는데 부인께서 강하게 거부하셨거든요. 정숙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수진이 DNA 검사를 거부했다고? 왜? 혹시 그때 부인이 다른 말은 안 했나요? 빨리 처리하고 싶다고 계속 재촉하셨어요. 그리고 언론 보도도 막아달라고 하셨고요. 모든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 그날 저녁 정숙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잠시 만날 수 있을까? 왜 그러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수진의 아파트에 도착한 정숙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3년 전 아들이 죽은 후 처음 오는 곳이었습니다. 아들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민수 사진은 어디다 뒀니? 너무 슬퍼서. 다 치워뒀어요. 하지만 정숙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보통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부인이라면 사진 하나 정도는 남겨둘 텐데. 수진아, 내가 어제 파티에서 본 그 남자. 정숙이 말을 꺼내자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남자요? 너 옆에 앉아있던 남자. 민수랑 똑같이 생긴. 어머니, 그건 착각이에요. 어머니가 민수 오빠를 너무 그리워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한테 숨기는 게 있니? 무슨 소리예요?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3년 전에 왜 DNA 검사를 거부했니?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경찰서에 다녀온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건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 정말로 다른 이유는 없고. 수진이 갑자기 일어나서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뭘 의심하시는 거예요? 민수 오빠는 죽었어요. 3년 전에. 하지만 정숙은 확신했습니다. 수진이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은 어제 본 그 남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수진아, 그 남자가 누군지 말해줄래? 모르겠어요. 그냥 파티 손님 중 한 명이었어요. 이름도 몰라. 수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너무 뻔했습니다. 정숙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만약 정말로 아들이 살아있다면 왜 죽은 것처럼 꾸몄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3년 전 일들을 차근차근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민수가 기억을 잃고 다른 신분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수진이 그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 보험금? 재산?
아니면 다른 남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정숙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반드시 그 남자를 다시 찾아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정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수진과의 대화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생일 파티에서 본 그 남자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새벽 5시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결심을 굳혔습니다. 반드시 그 남자를 다시 찾아내겠다고. 먼저 호텔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 생일 파티 참석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참석자 명단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호텔 직원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정숙은 수진의 직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수진의 동료 중 한 명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 다니는 회사는 강남에 있는 대형 마케팅 회사였습니다. 정숙은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서 점심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수진의 동료들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파티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었습니다. 오후 12시 회사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수진과 함께 나오는 여직원 2명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수진이 자주 언급했던 동료들 같았습니다. 정숙은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수진 씨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인가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저는 수진이 시어머니예요. 여직원들이 깜짝 놀라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 어머니시군요.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평소에 자주 얘기했어요. 정숙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어제 수진이 생일 파티. 정말 성대했더라고요. 네, 정말 멋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도 참석하셨어요? 잠깐 들렀다가. 그런데 거기서 본 남자분이 하나 궁금해서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분 말씀이세요? 수진이 옆에 앉아있던 검은 정장 입은 남자분. 두 여직원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준호 씨 말씀이신가요? 준호? 네, 박준호 씨요. 수진 언니랑 요즘 사귀는 분이에요. 정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귀는 사이라고? 그럼 정말로 아들이 아닌 것일까? 그분. 어떤 분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수진 언니가 몇 달 전부터 소개해 주셨는데 무슨 일 하시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몇 달 전부터요? 네, 한 3-4개월 된 것 같아요. 정숙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 했지만 두 직원도 박준호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수진이 그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카페로 돌아온 정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준호라는 이름. 분명히 민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하지만 얼굴이 그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그때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민수가 기억을 잃고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우연히 수진과 만나게 된 것은 아닐까? 정숙은 박준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수진을 미행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숙은 수진의 일상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퇴근 후 어디로 가는지까지 말입니다. 첫째 날에는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저녁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근 후 수진이 회사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생일 파티에서 본 그 남자, 박준호였습니다. 정숙은 카페 밖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은 정말 자연스러운 연인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에게는 그 남자가 여전히 아들 민수로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와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근처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의 집이 아닌 다른 아파트였습니다. 정숙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박준호가 어느 동 몇 호에 사는지 알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워낙 큰 단지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 박준호와 대면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민수라면 어머니를 보고 뭔가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숙은 다시 그 카페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어제처럼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오후 6시경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박준호도 나타났습니다. 정숙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까이서 다시 본 박준호는 여전히 민수와 똑같았습니다. 정숙은 용기를 내어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앉은 테이블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준호를 자세히 관찰해 본 정숙은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손짓, 웃는 모습, 심지어 커피를 마시는 습관까지 민수와 똑같았습니다. 그때 박준호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숙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박준호가 자신 옆을 지나가는 순간 정숙이 일부러 넘어지는 척하며 부딪혔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박준호가 정숙을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정숙은 박준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민수야?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당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죄송한데 저를 누군가와 착각하시는 것 같네요. 하지만 박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나를 모르겠니? 정숙이 더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박준호는 더욱 당황해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뛰어와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수진아, 이 사람이. 어머니, 착각이에요. 이분은 제 남자친구 박준호 씨예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정말 박준호라는 거니? 네, 맞아요. 그럼 신분증 좀 보여줄 수 있어? 정숙의 요청에 박준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수진이 급히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너무 실례해요. 실례가 뭐야? 내가 내 아들인지 확인하는 건데. 정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박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도 민수와 달랐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신분증 사진이 너무 최근에 찍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박준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신분증 언제 만든 거야? 그건 개인적인 일이라. 박준호가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수진아, 이 사람과 어떻게 만났니? 그냥 소개팅으로요. 누가 소개해줬니?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수진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직접 알아보겠어.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수진이 간청했지만 정숙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온 정숙은 더욱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민수라면 반드시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3년 전 민수의 물건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혹시 박준호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수의 손목에 있던 작은 흉터 말입니다. 어릴 때 넘어져서 생긴 흉터로 지워지지 않는 특별한 표시였습니다. 만약 박준호가 정말 민수라면 그 흉터가 있을 것입니다. 정숙은 다음에 만날 때 반드시 그의 손목을 확인해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진과 박준호 사이에는 정말로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뒤바뀔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정숙은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민수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왼쪽 손목에 있는 그 작은 흉터 말입니다. 민수가 6살 때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였습니다. 당시 병원에 가서 꿰맸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평생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성인이 된 후에도 그 흉터는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박준호가 정말 민수라면 그 흉터가 있어야 합니다. 정숙은 반드시 확인해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준호의 손목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박준호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어제는 내가 너무 실례했구나. 정숙이 사과의 말로 전화를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 남자친구분께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래서 말인데, 제대로 된 자리에서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는. 아니야. 내가 어제 너무 무례했잖아. 며느리 남자친구한테 그럴 순 없지. 정숙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수진도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간단하게 식사라도 할까요? 좋아. 내가 한턱 낼게. 약속이 성사되었습니다. 정숙은 오후 7시에 강남의 한 한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되어 식당에 도착한 정숙은 미리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곧이어 수진과 박준호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박준호는 어제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수진에게서 할머니가 사과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너무 놀라서 그랬어.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박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정숙의 눈에는 여전히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정숙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박준호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준호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는 다니지 않고? 네, 혼자서 일하는 게 편해서요. 정숙은 박준호의 대답이 약간 모호하다고 느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어디 계세요? 이 질문에 박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족은 없어요. 어릴 때 사고로. 아, 미안해. 괜히 물어봤네. 하지만 정숙은 이상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민수라면 자신이 바로 그의 어머니인데 가족이 없다고 말할 리가 없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정숙은 박준호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말하는 습관,
젓가락 잡는 법,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민수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인 흉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숙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물컵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어머, 미안해. 물이 테이블에 쏟아지자 박준호가 재빨리 휴지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소매를 걷어올리면서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이 박준호의 왼쪽 손목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지만 선명한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민수의 흉터와 정확히 같은 위치,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아들 민수였습니다. 준호 씨, 손목에 흉터가 있네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박준호가 급히 소매를 내리며 당황했습니다. 아, 네. 어릴 때 다쳐서. 언제 다쳤어요? 그게 기억이 잘 안 나요. 박준호의 대답이 또 모호했습니다. 정숙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자전거 타다가 다친 건 아니에요? 박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박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 급히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흉터는 흔해요. 우연히 비슷한 거겠죠. 하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혹시 기억을 잃은 적이 있나요? 그게 무슨 3년 전쯤에 큰 사고를 당한 적은요? 박준호가 완전히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무언가를 떠올리려고 애쓰는 표정을 짓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좀 이상해요. 3년 전 일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박준호의 고백에 정숙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럼 3년 전 이전 기억도 없나요? 네. 그때 사고 후로 많은 것들이 기억나지 않아요. 어떤 사고였는데요? 수진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개인적인 질문은. 하지만 박준호가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머리를 많이 다쳐서 기억상실증이 왔어요. 정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 기억상실.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럼 3년 전 이전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기억 안 나요? 아무것도. 마치 그때부터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박준호의 말에 정숙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아들 민수였습니다. 사고로 기억을 잃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준호 씨, 혹시 병원 기록이나 당시 사고 관련 서류 같은 건 있나요? 그건 왜 갑자기? 궁금해서요. 그런 큰 사고라면 기록이 남아있을 텐데. 수진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이만 식사나 마저 하시죠. 하지만 정숙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준호 씨, 혹시 옥분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박준호가 깜짝 놀라며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뭔가 친숙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옥분. 왜인지 친숙한 이름이네요. 정말요? 네.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따뜻한 느낌이 드는 이름이에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옥분은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부터 부르던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준호 씨. 아니, 민수야.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엄마야. 이정숙이야. 박준호의 얼굴에 혼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뭔가 기억의 편린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박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준호 씨는 제 남자친구예요. 어머니 아들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정숙은 이미 모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흉터, 교통사고, 기억상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에 대한 반응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수진아, 더 이상 숨기지 마라. 이 사람은 민수야. 내 아들이라고.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자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는 혼란스러워하며 머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박준호의 절규에 가까운 질문이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너를 3년 동안 죽은 줄 알았어. 정숙이 박준호의 손을 잡으려 하자 박준호가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 머리가. 뭔가 기억이. 민수야. 준호 씨. 정숙과 수진이 동시에 박준호를 부르는 순간 박준호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급차가 불려왔고 박준호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정숙과 수진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정숙은 수진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했고 수진은 더 이상 비밀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이정숙과 수진은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냉랭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수진의 눈에는 절망과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희가. 정숙과 수진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환자분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고요. 다만 뭔가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신 것 같네요. 의사의 말에 정숙이 물었습니다. 언제쯤 깨어날까요? 곧 의식을 되찾으실 겁니다. 하지만 환자분께서 기억상실 병력이 있다고 하시던데 이번 충격으로 인해 기억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때로는 강한 충격이 잃어버린 기억을 되돌려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현재 기억에 혼란이 올 수도 있고요. 의사가 나간 후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해라. 무슨 진실이요? 민수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그런 말씀을. 증거는 이미 다 봤어. 흉터도, 사고 얘기도, 내 이름 반응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잖아. 정숙의 단호한 말에 수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숨겼어? 내 아들이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했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동안의 고통과 슬픔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민수 오빠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럼 언제부터 알았어? 6개월 전이에요. 수진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길에서 민수 오빠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어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는데 계속 따라가서 확인해 봤죠. 정숙은 수진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수 오빠는 기억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어요. 3년 전 사고 후 어떤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기억상실증으로 퇴원한 거였어요. 그럼 그때 나한테 말했어야지. 말할 수 없었어요. 왜? 수진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진짜 이유를 말했습니다. 보험금 때문이었어요.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보험금? 민수 오빠 생명보험금. 5억 원을 이미 받았거든요. 만약 오빠가 살아있다는 게 밝혀지면 전부 돌려줘야 하니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살아있는데 모른 척한 거야? 어머니, 저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 이미 집도 사고 사업도 시작했고. 그게 중요해? 돈이? 정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하라고? 내가 3년 동안 아들 무덤 앞에서 운 걸 생각하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년간의 슬픔과 그리움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그럼 민수를 박준호로 만든 것도 내가 한 거야? 네.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어줬어요. 어차피 기억도 못하고 의지할 곳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 남자친구로 만든 거야?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돌봐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 정이 들었어요. 민수 오빠는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더 순수하고 더 따뜻하고. 정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 저도 민수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지금의 준호로서 말이에요. 미쳤구나, 정말.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넌 지금 내 아들의 기억상실을 이용해서 농락한 거야. 그게 사랑이야?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때 병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두 사람이 급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준호는 침대에 앉아서 머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괜찮아요? 수진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수진을 멀뚱멀뚱 바라봤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예요, 수진이요. 당신 여자친구. 하지만 박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맞죠? 정숙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민수야, 기억나는 거야? 조금씩. 어릴 때 기억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어머니가 저를 옥분이라고 부르시던 기억도. 박준호의 말에 수진이 당황해서 끼어들었습니다. 준호 씨,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저는 수진이에요. 당신과 함께 살던. 아니에요. 박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과의 기억은 뭔가 이상해요. 진짜가 아닌 것 같은. 의사가 들어와서 박준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환자분, 기분은 어떠세요? 머릿속이 복잡해요. 두 가지 인생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억압되어 있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의사의 설명을 들은 수진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준호가 진짜 기억을 되찾으면 자신의 모든 거짓말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사 선생님, 혹시 기억이 완전히 돌아올 수 있나요? 정숙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과거 이야기를 나누면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어요. 정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안 돼요. 준호 씨는 지금 상태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수진아, 그만해. 박준호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진짜 제 모습을 알고 싶어요.
하지만 미안해요. 당신이 저를 돌봐준 건 감사하지만 거짓된 관계는 계속할 수 없어요. 박준호의 말에 수진이 무너졌습니다. 준호 씨. 아니, 민수 오빠. 제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준호는 점점 더 많은 기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로 죽은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럼 3년 동안 내 무덤에 가서 울었어. 죄송해요. 제가 기억을 잃어서. 아니야,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모자의 재회 장면을 지켜본 수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수진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정숙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보험금부터 돌려놔. 그리고 민수한테 지금까지 한 일을 사과해. 하지만 돈은 이미. 그건 내 문제야. 죽은 사람 행세를 시킨 것도, 보험 사기를 친 것도 다 내가 한 일이잖아. 수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보험 사기, 신분 조작, 그리고 기억상실 환자 이용까지. 모든 것이 범죄였습니다. 그날 밤 박준호는 정숙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년 만의 진짜 집이었습니다. 비록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자신이 지은 거짓말의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수진이 혼자 남은 집은 적막했습니다. 3년 동안 죽은 남편의 보험금으로 마련한 고급 아파트, 그 돈으로 시작한 사업,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질 운명이었습니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박준호가 아니라 다시 민수로 돌아간 그였습니다. 수진 씨,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민수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차분하고 성숙해 보였습니다. 3년간의 시간과 경험이 그를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궁금한 것도 많고요. 수지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예전에 부부였을 때 자주 오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민수는 며칠 사이에 많은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결혼 전 수진과의 연애, 신혼 시절, 그리고 사고 전날까지의 모든 것들이 차례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많이 돌아왔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였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요. 수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예전 감정도 함께 돌아온 것일까요? 민수 오빠. 하지만 지금의 제가 느끼는 건 배신감뿐이에요. 민수의 차가운 말에 수진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왜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왜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건 제가 설명할게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오빠가 죽은 줄 알았어요. 병원에서 신원 확인을 할 때도 얼굴이 너무 많이 다쳐서. 그럼 나중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을 때 왜 말하지 않았어요? 수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보험금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오빠가 기억을 잃어서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다른 사람? 더 순수하고 더 따뜻하고 예전의 오빠보다 더 좋아 보였어요. 민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박준호로 만든 거예요? 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의 무거운 짐들 없이 새로운 관계로. 수진 씨. 민수가 수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저를 이용한 거죠.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오빠를 사랑했어요. 예전에도 지금도. 예전의 저를 사랑했다면 어머니한테 제가 살아있다고 말했어야죠. 지금의 저를 사랑한다면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를 계속할 수는 없어요. 민수의 논리적인 말에 수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법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보험금 반환, 신분 조작, 그리고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해야겠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혼이요? 네. 제가 죽은 것으로 처리되어 있으니 법적으로는 복잡하겠지만 어쨌든 정리는 해야죠. 수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매달려 보려고 했습니다. 민수 오빠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잘못했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워요. 특히 이렇게 큰 거짓말이라면. 하지만 수진 씨, 제가 기억을 잃었을 때의 3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저는 정말 순수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배신과 거짓말을 알게 된 저는 예전의 민수도 박준호도 아니에요. 민수의 말에는 깊은 상처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건 수진 씨가 정할 일이에요. 다만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그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3년 만에 맛보는 어머니 손맛이었습니다. 민수야, 많이 변했구나. 정숙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더 성숙해졌어. 그리고 더 슬퍼 보여. 정숙의 말에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년 동안 다른 인생을 살았으니까요. 그것도 거짓된 인생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머니를 3년 동안 속인 셈이잖아요. 정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머지는 다 중요하지 않아. 며칠 후 수지는 보험회사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3년 전에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싶습니다. 담당 직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남편이 살아 있었어요. 보험회사는 즉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한 후 정식으로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뉴스에서도 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기억상실 남편을 죽은 것으로 속여 보험금 5억 원을 타낸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피해자인 남성은 3년간 자신의 정체를 모른 채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으며 수지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 사기, 공문서 위조, 신분 도용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배신감과 동시에 그녀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연민이 교차했습니다. 법정에서 수진을 다시 본 민수는 많이 초췌해진 그녀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고인이 된 남편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생존해 있던 남편의 기억상실을 이용하여 허위 신분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사의 질문에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동기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의 솔직한 고백에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수진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험금 전액 반환은 물론 위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민수는 수진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수진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할게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한때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던 사이니까요. 그리고 증오는 너무 무거운 감정이라서요. 민수의 말에 수진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새로 시작하세요. 진실한 관계로요.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수진은 교도소로 향했고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는 풀어야 할 또 다른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3년간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수진의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민수는 어머니 이정숙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고 민수 자신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민수의 성격이었습니다. 사고 전의 민수는 다소 성급하고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잃고 박준호로 살았던 3년 동안 그는 더 침착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뭘 할 거니? 어머니 정숙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보려고요. 민수는 새로운 삶을 위해 경제적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 전에 다니던 회사는 이미 그를 퇴직 처리했고 새로운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급하게 하지 마. 천천히 해도 돼. 어머니, 저는 이제 40이에요. 더 이상 어머니께 얹혀 살 수는 없죠. 민수의 말에 정숙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시내에 나가서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3년간의 공백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기억상실과 신분 조작 사건까지 더해져 상황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한 회사 인사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3년간 무엇을 하셨나요? 사고로 인한 기억상실로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업무에 지장은 없으실까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선뜻 채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공백과 복잡한 사연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며칠간 구직 활동을 하던 민수는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박현우였습니다. 민수야, 정말 너야? 현우는 민수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현우 형. 야, 너 죽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민수는 현우에게 지난 3년간의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현우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저도 아직 믿기지 않아요. 그럼 지금은 뭘 하고 있어?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쉽지 않네요. 현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와볼래? 내가 사장이거든. 정말요? 응. 작은 디자인 회사지만 너 같은 인재가 필요해. 현우는 대학 졸업 후 광고 디자인 회사를 차린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3년 동안 현장을 떠나 있었는데 괜찮아. 너의 기본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시각도 필요하거든.
현우의 제안에 민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다음 주부터 민수는 현우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일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동료들도 민수의 사연을 알고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민수 씨, 이 디자인 정말 좋네요. 젊은 후배 직원이 민수의 작업물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감각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네요. 더 섬세하고 감성적이에요. 민수도 스스로 변화를 느꼈습니다. 3년 전에는 하지 못했을 디자인들을 지금은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민수를 불러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어떻게요? 예전에는 좀 거칠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부드러워졌어. 사람 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그런가요? 응. 어떻게 보면 그 3년이 너한테는 필요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어. 현우의 말에 민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속였다는 사실은 용서할 수 없지만 박준호로 살았던 시간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한편 정숙은 아들이 일을 시작한 것을 무척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민수야, 혹시 힘들면 언제든 말해. 괜찮아요, 어머니. 일이 재미있어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정숙은 아들이 또 다른 충격을 받을까봐 불안했습니다. 3년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제가 수진이를 용서했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어. 가끔은 화가 나고 가끔은 슬프고 복잡해요. 정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야. 완전히 괜찮을 필요는 없어. 하지만 어머니는 더 힘들었을 텐데. 3년 동안 저를 죽은 줄 알고. 그건 지나간 일이야. 지금 내가 살아있고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머니의 말에 민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몇 달 후 민수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독특한 감성으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민수야, 이번에 큰 프로젝트 하나 맡아볼래? 현우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대기업 브랜드 리뉴얼 작업이야. 꽤 큰 건이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만의 감성이 필요한 일이야. 민수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몇 주간의 작업 끝에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클라이언트도 매우 만족했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처음 봐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이가 느껴져요. 민수의 성공 소식을 들은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셨으니까. 아니야. 내가 꿋꿋하게 버텨낸 거야. 그날 밤 민수는 지난 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사고, 기억상실, 거짓관계, 진실 발견,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박준호로 살았던 3년이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성숙하고, 더 감성적이고, 더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어느 날 민수는 수진이 있는 교도소에 편지를 썼습니다. 수진 씨,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편지를 써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일을 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화나 원망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많은 것을 치유해 주더군요. 당신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관계로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며 건강하세요.
편지를 보낸 후 민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민수는 점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민수를 파트너로 영입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회사 공동대표로 어떻게 생각해? 정말요? 너의 능력과 경험이 우리한테 꼭 필요해. 민수는 새로운 제안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민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성공이나 돈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미 있는 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변한 것 같아요. 어떻게? 예전에는 저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게 돼요. 그게 성숙한다는 거야. 정숙은 아들이 진정으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 그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민수는 이제 과거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사고도, 기억상실도, 수진과의 일도 모두 자신을 만든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3년간의 이별이 있었기에 지금의 만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이민수는 현우와 함께 디자인 회사의 공동대표가 되어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일에 진정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창작 활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감성 디자인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민수의 작품들은 깊은 감정과 스토리를 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디자인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작품에는 진실이 담겨야 한다. 어느 봄날 민수는 어머니 정숙과 함께 한강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오후였습니다. 민수야,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인다.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 정숙은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을 죽은 줄 알았던 절망적인 시간들,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 수진과의 갈등,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고도, 기억상실도, 심지어 수진이의 일까지도. 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결국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민수야, 큰 소식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올해 국제 디자인 대상을 받게 됐어.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제 디자인 대상은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었습니다. 정말요? 응. 내가 만든 기억의 조각들 시리즈가 대상을 받았어. 기억의 조각들은 민수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 시리즈였습니다. 기억상실과 회복, 상실과 재생을 주제로 한 감동적인 작품들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국제적인 상을 받게 됐어요. 정말? 우리 민수가? 정숙의 얼굴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축하해,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며칠 후 수상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시상식장에는 세계 각국의 디자이너들과 언론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무대에 올라서 수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이 작품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억을 잃고 다시 찾는 과정에서 느낀 감정들을 표현한 것이죠.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때로는 상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진실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죠.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준 어머니, 새로운 기회를 준 친구, 그리고 저에게 소중한 교훈을 준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상입니다. 박수가 우렁차게 터졌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정숙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수상식이 끝난 후 민수와 정숙은 조용한 식당에서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몰랐어. 어머니가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자신의 노력이야.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하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수진이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수진이가? 네. 출소를 앞두고 보낸 편지예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민수 오빠 오랜만입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오빠의 편지와 용서의 말씀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출소 후에는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오빠와 어머니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두 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지를 읽은 후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반성하는 마음이 있구나. 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수의 관대함에 정숙은 감동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성숙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상실 환자들을 위한 치료용 디자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후배 직원이 물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요. 민수는 자신의 과거를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와 정숙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민수의 수상 소식과 새로운 프로젝트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기억상실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된 이민수 씨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리포터의 말을 들으며 정숙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민수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구나. 제가 받은 희망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개인적인 고통이 사회적인 도움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1년 후 민수는 기억과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기억상실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무대에 선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억도, 정체성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두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더군요.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진정한 친구의 우정,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은 기억을 잃어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재단을 통해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상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민수는
정숙과 함께 조용한 곳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뭘?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요. 만약 어머니가 포기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포기할 수가 없었어. 그 사랑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년 전의 절망적인 상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현재는 행복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바꾼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것을. 어머니와 함께 먹는 저녁 식사, 함께 보는 텔레비전, 함께 나누는 대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야말로 진짜 보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민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나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 있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5년 전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절망하지 마.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고 끝은 새로운 시작이야. 사람은 때로 길을 잃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 희망,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이것들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민수와 정숙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거짓과 배신으로 시작된 고통스러운 여정이 진실과 사랑으로 아름다운 결말을 맞은 것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배신당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정숙 할머니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민수처럼 상처를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용기, 그리고 진실을 향한 의지가 있다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돈이나 성공보다 더 값진 것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세요. 작은 관심과 사랑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